전격 시사. 안녕하세요. 전종철의 전격시사 진행을 맡은 전종철 기자입니다. 총선을 40여일 앞두고 실시된 KBS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접전 양상을 보였습니다. 서울에선 국민의힘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야 공천 과정에 대한 평가에서 국민의힘은 잘한다가 못한다보다 약간 높았고 민주당은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25%포인트 높았습니다. 민주당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에 이어서 친문 좌장격인 홍영표 의원도 공천에서 배제했습니다. 친명계 안민석, 비명계 기동민 의원도 탈락했습니다. 전공의 복귀 시한이었던 어제 정부가 전공의들과 대화에 나섰지만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오늘 방송에선 김병민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공천 문제 등 정치 현안과 의대 정원 확대 등 정책 이슈들을 OX 퀴즈 형식으로 재미있게 풀어봅니다. 3월 1일 금요일 전종철의 전격시사 출발합니다. 전종철의 전격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합니다. 문자 참여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9730, 콩 어플은 무료입니다. KBS 1라디오 채널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명품 콘텐츠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뉴스 브리핑 KBS 보도본부 우정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로 총선이 딱 40일 남았습니다. 민주당 공천 갈등 상황부터 짚어봅니다. 친문 좌장으로 꼽히는 홍영표 의원이 결국 공천에서 배제됐다고요? 네, 결국 공천에서 배제가 됐습니다. 본인도 사실 이걸 좀 예상을 하고 앞서서 크게 반발을 했었는데요. 홍 의원이 컷 오프된 인천 부평을엔 친명계 또 영입인재가 경선을 치르게 됩니다. 친명계 이동주 의원과 영입인재인 박선원 전 국정원 차장이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홍영표 의원에 이어서 비명계인 기동민 의원도 이번 공천에서 최종적으로 배제가 됐습니다. 반면에 좀 눈에 띄는 게 이 친명계로 분류되는 안민석 의원이 결국 공천이 배제가 됐습니다. 네, 이런 공천 갈등 속에서 한 공관위원이 저희 KBS 취재진을 만나서 공관위원조차 납득하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심사에 참여한 한 공관위원이 저희 KBS 취재진을 만나서 먼저 최근 논란이 됐던 친명계인 김우영 이 강원도당 위원장의 공천 문제를 두고 심사에 지도부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똑같은 상황인데도 사람마다 적용하는 방식이 달랐다면서 사실상 이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이런 공관위원의 주장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서 저희 KBS 취재진이 임혁배 공관위원장에게 여러 번 좀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최종적으로 닿질 않았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운동권 멘토로 알려졌던 최원식 전 의원을 전략 공천했죠? 네, 그것도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 바로 옆인 인천 계양갑에 전략 공천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좀 압박하겠다는 분석인데요. 민주당의 최근 공천 상황에 대해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대표와 이재명 대표와 측근들이 공천 반발을 비꼬는 듯한 농담을 주고받으면서 웃는 영상을 봤다면서 당명을 제명당으로 바꿔야 한다 이렇게 좀 강하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어제 본회의에선 선거구가 획정 처리됐습니다. 총선을 불과 41일 남겨둔 시점이었어요. 네, 이 전북에서 한 곳을 줄이는 대신에 비례대표 한 석을 줄이기로 했고 네. 서울에서는 한 석 줄고 인천과 경기는 각각 한 석씩 늘었습니다. 이걸 두고 양당이 유리한 선거구를 지키기 위해서 좀 꼼수를 벌였다 이런 비판까지도 나왔습니다. 또 이른바 쌍특검법은 재투표에서 부결이 되면서 최종적으로 폐기가 됐습니다. 네. 이런 정치권 움직임 속에 KBS가 열흘 만에 또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먼저 정당 지지도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민주당이 36%, 국민의힘은 39%가 지지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개혁신당은 4%, 가칭 조국신당도 4%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는 최근 1년간 접전 양상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6개월 새만 좀 놓고 보면 국민의힘 지지가 좀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총선의 최대 승부처가 될 수도권은 서울에서 이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10%포인트 앞섰고 인천 경기에선 양 당이 오차범위내 접전, 또 대전 충청 세종과 또 강원 제주 역시 오차범위 안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 특이할 점이 50대 유권자들의 표심 변화가 나타났다 이런 건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번에 조사를 좀 보면 50대의 표심 변화가 좀 확실히 눈에 띄었는데요. 열흘 전 조사에서 이 50대 유권자의 민주당 지지가 국민의힘보다 15%포인트 많았는데 지금 조사에서는 4%포인트로 이 차이가 좀 확 줄어든 겁니다. 연령별로 보면은 40대는 민주당 지지, 60대와 70대 이상에서는 국민의힘 지지 경향이 뚜렷했습니다. 네. 또 이 여론조사에서 공천에 대한 평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우선 국민의힘 공천 과정 평가는 잘한다가 44%, 못한다가 42%로 좀 엇비슷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 공천 과정은 긍정 평가보다 부정 평가 응답이 25%포인트 더 높았습니다. 이른바 문명 갈등 등 공천을 두고 당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민주당과 또 상대적으로 공천 갈등이 좀 크게 드러나지 않은 국민의힘 상황이 좀 반영된 결과로 풀이가 됩니다. 이번 조사는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달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전화 면접 조사로 전국 유권자 3,003명의 응답을 얻었고 또 표본 오차가 다른 권역별, 연령별 정당 지지도를 제외한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1.8%포인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KBS 홈페이지나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부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최후 통첩을 한 시한이 어제였습니다. 전공의들 얼마나 돌아왔습니까? 네, 사실 좀 거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전체 만여 명 중에서 이 300명이 조금 안 되는 숫자가 돌아온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어제 이 대형 병원의 병원장들이 직접 전공의들에게 문자와 메일까지 보내면서 병원으로 돌아와 달라 이렇게 복귀 호소를 했지만 결국 복귀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의료 공백이 좀 최고조에 달하는 상황인데 이 전공의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진 이 서울대병원은 지금 응급실의 일반 병상 이 26개가 모두 찬 상황이어서 쓰려면 이 환자들이 좀 마냥 기다려야 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어제 전공의들에게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자, 만나자 이렇게 했어요. 전공의들 좀 대화하러 왔습니까? 네, 좀 확인을 해보니까 이 10명 이하의 아주 소수만 이 참석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좀 대표성을 가진 대한전공의협회 측의 관계자들은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소수라도 참석을 했으니까 대화가 시작은 됐는데요. 3시간 반 정도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 별다른 성과가 없이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정부가 앞서 예고한 대로 다음 주부터 행정 절차, 사법 절차 밟겠다고 했죠? 네, 이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들을 상대로 다음 주부터 면허 정지 처분 절차와 형사 고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정부는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을 포함한 집행부 등을 우선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런 강경책을 쓰면서도 전공의 복귀를 위한 유인책도 동시에 좀 발표를 했는데요. 정부는 지방 국립대 의대 교수를 3년 뒤까지 1,000명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의사단체 간 갈등이 좀처럼 좀 풀리질 않고 지금 좀 극단적인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네. 간밤에 미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결정할 때 주로 보는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이 결론부터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1년 만에 좀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좀 다행히는 이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 물가지표, 이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표가 중요한 게 이 연준이 이 금리 내릴 시기를 지금 좀 보고 있죠. 여기서 이 결정적인 영향이 물가다 보니까 이 물가지표가 주목을 받습니다. 특히나 다른 것보다 이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표는 소비 변화를 좀 더 잘 설명을 하기 때문에 연준에서 더 주의 깊게 본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1월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가 지난해 12월보다는 0.3%, 1년 전보다는 2.4%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서 이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이 식료품 가격을 뺀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는 2.8% 올랐습니다. 이 근원 수치가 1년 만에 좀 가장 많이 오른 겁니다. 네. 이런 흐름이면 금리 인하를 언제 할 수 있을지 사실 가늠하기가 쉽지 않겠어요. 네, 이 앞서서 미 연준이 물가 목표치를 2%로 제시를 했는데 이렇게 가기까지가 정말 좀 쉽지가 않다는 게 이번에 다시 한번 좀 증명이 됐습니다.
여기다가 지금 뭐 최근에 금리 인하는 너무 이르다 이런 잇따른 연준 인사들의 발언과도 이번 결과가 좀 부합을 하다 보니까 뭐 시장에서는 사실 금리 인하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질 거란 걸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물가지표 반등에도 불구하고 예상치와 일단 부합을 하면서 금융시장에 큰 충격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좀 소화를 잘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감감이 마친 미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을 했고 특히 우리 증시에 영향을 많이 주는 나스닥 지수는 2년 3개월 만에 사상 최고치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를 만났습니다. 어떤 얘기들 오갔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기업들과의 협업을 당부를 했습니다. 우리 주력 사업인 반도체가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 하드웨어 경쟁력이 이 메타와 만나서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저커버그 어떻게 화답했습니까? 네, 저커버그는 일단 협력하겠다 이렇게 의지를 좀 내비쳤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좀 다소 의외의 발언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시장에 관심이 모아졌던 우리 기업들과의 협력에 대해서 저커버그가 밝혔는데 특히 저커버그가 타이완의 이 지정학적인 상황을 언급을 하면서 반도체 공급망 안정을 위해서 삼성전자와 이 협력할 뜻을 내비친 겁니다. 통상적으로는 이런 자리에서는 다른 나라의 외국 기업을 언급하는 게 사실 좀 부적절한 건데 저커버그가 굳이 이 TSMC와 비교를 해서 삼성이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언급을 한 겁니다. 사실상 좀 무리수를 쓰면서도 저커버그가 이렇게까지 삼성을 더 축켜 세운 건 그러니까 지금 최소한은 메타가 이 TSMC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을 좀 완화시키는 게 메타 입장에서도 좀 유리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을 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축구대표팀 공격수 황희찬 선수가 경기 도중에 소속팀 경기죠. 허벅지 근육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A매치 출전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이 황희찬 선수 소속팀인 이 울버햄프턴 경기에서 후반 9분에 경기 도중 그라운드에서 그만 쓰러진 건데요. 매우 고통스러워하다가 겨우 일어나서 경기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이 울버햄프턴 감독은 황희찬의 부상이 심각하지는 않다라고 했지만 이 영국 데일리 메일은 황희찬이 이번 주말에 이 뉴캐슬전에 결장을 할 것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사실 이런 부상이 처음이 아니고 좀 반복돼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부상도 좀 무겁게 보이는데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당장 다음 달 경기가 있는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 특히 또 황선홍 감독의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좀 회복이 늦어진다면 태국과의 이 북중미 월드컵 예선 준비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사실 지금 추측이지만 이번에 이 항명 논란을 일으킨 이강인 선수를 투입할 것이냐 또 말 것이냐를 두고 황선홍 감독의 머릿속이 좀 복잡해 보이는데요. 황희찬 선수까지 이번에 부상까지 더해졌습니다. 일단 황 선수가 회복되는 상황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정화 기자 지난 한 주일도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시각 7시 33분입니다. 전종철의 전격시사 출근길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은 출근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쉬고 계실 텐데요. 3월의 첫날 내일까지 전국의 기온이 낮고 바람이 강해서 체감온도 크게 떨어집니다. 지금 강원 산지에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향로봉이 영하 15도, 서울 영하 5.2도 등 대부분 영하권입니다. 낮 기온도 서울이 영하 2도까지 오르는데 그치겠고 세종이 0도, 대구와 제주도 3, 4도에 머물면서 하루 종일 전국이 춥겠습니다. 내일이 오늘보다 더 추워집니다. 서울이 영하 6도, 부산도 영하 5도까지 내려앉아 오늘보다도 부산이나 파주 등은 2배가량 기온이 더 떨어지겠고요. 추위는 일요일 낮부터 풀리겠습니다. 지금 충남과 전라, 경상, 제주 해안에 강풍특보 내려져 있는 곳이 많고요. 바람이 전국적으로 매우 강합니다. 오늘 하늘이 대부분 맑겠지만 충남권, 전라권, 서부, 제주는 오후부터 흐려지고 이들 지역은 내일 아침까지 비나 눈이 좀 지나겠습니다. 제주 산지는 오늘 오후 대설특보 가능성도 있고요. 전라권 서부도 1cm 내외의 눈이 오겠습니다. 충남과 전북 서부는 오후부터 밤사이 눈이 약간 날리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모레 사이에는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오겠고요. 꽃샘 추위는 내일 아침이 절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영하 5.2도, 체감 온도는 영하 11.6도입니다. 전격시사 출근길 날씨정보 최영우였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은 KBS 교통정보센터의 김민희 씨가 정리해 드립니다.
3일절인 오늘 나들이 차량들이 많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남사부근 5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더 가서는 안성휴게소에서 안성 일대로 정체 시작됐습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방면으로는 먼저 상일에서 강일 사이로 정체고요. 더 가서 구리 남양주요금소 부근에서는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반대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 상일 부근 1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구리 남양주요금소부터 정체입니다. 서울 시내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 월계 1교 부근 3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부근으로 차량들 서행합니다. 북부간선도로에서는 구리 쪽으로 목동나들목에서 구리 시계 사이로 정체 시작됐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전종철의 전격 시사. (3월의) 첫날 아침입니다. 오늘은 3.1절 105주년이 되는 날인데요. 힘차게 시작하는 3월을 맞이해보려고 젊은 기운 넘치는 에너지 좋은 두 분 모셨습니다. 김병민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젊은 최고위원 두 분의 최고의 토론을 기대합니다. 사실 제가 모신 두 분은 소년 급제하신 분들이에요. 박성민 의원께서는 20대 중반의 청와대 청년비서관, 당 최고위원 맞죠? 네. 그리고 김병민 의원께서도 최고위원 하시기 한참 전에 지방의원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예. 몇 살 때였습니까? 만 28살 때였습니다. 28살 때요. 네. 저는 지금까지 뭐 했나 모르겠습니다. 자, 최근 상황. 김병민 전 의원님은 공천 받으셨고 축하드립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성민 전 의원님은 이제 경선을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인가 보죠? 네, 아마 오늘 당에서 발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발표가요? 네. 아이고, 초조한 가운데서도 이렇게 나와주셨군요. 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휴일이기도 하고요. 정치 현안 토론하더라도 좀 무겁지 않게 가보려고 합니다. 일단 그 토론을 여는 첫 질문 드릴게요. 지금까지 진행된 공천 과정 속에서 가장 뜬 인물 누굽니까? 한 분씩 말씀해 주시겠어요? 임종석 전 비서실장? 떴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께서 그동안은 정치에 좀 거리를 두신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출마 선언을 하고 이제 시민들을 만나고 이렇게 개인이 선거 유세 활동을 하는 것과 별개로 일종의 좀 공천을 둔 지도부와의 대립각이 서게 되면서 사실 언론의 주목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죠. 그런 면에서 존재감. 예. 네, 존재감을 굉장히 드러내고 있다. 그 존재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저도 임종석을 적어왔습니다. 아, 진짜요? 근데 이건 제가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박성민 의원 입에서 임종석 실장 얘기가 나와서 놀랐어요? 예, 좀 놀랐고요. 임종석 실장이 연일 정치 뉴스를 다 장식하고 있죠. 문재인 정부의 비서실장을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지만 그 뒤로 정치 현안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이 정치적 존재감이 희미해져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대놓고 정치적으로 견제한다라고 하는 평가가 저는 틀리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네. 근데 그 정도로 주목도를 받을 만한 이렇게 견제를 받을 만한 인물인가라는 생각에서 임종석 전 실장이 지난 한 열흘 동안 가장 뜬 인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럼 반대로 질문 드릴게요. 이번 공천 때문에 흑역사를 썼다. 너무 안타깝다. 생각하는 인물은 누굽니까? 흑역사는 이재명 대표가 썼고 가장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인물은 박용진 의원입니다. 네. 네. 하위 평가 10%? 박용진 의원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이라면 네. 또 정치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면 박용진 의원의 의정 활동을 보고 하위 평가 10%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그럼 상위 평가 10%는 누구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민주당 공천에 관련돼서 가장 안타까운 인물로 주저없이 박용진 의원을 꼽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국민의힘의 하태경 의원님 꼽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요? 바로 웃음이 터지시는 걸 보니까 많이 공감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자리를 비워주실 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본인의 지역구를 내려놓고 이제 뭐 다른 곳에 출마하겠다라고 얘기하실 때까지만 해도 주진우 비서관을 위해서 그 자리를 내어줄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새로운 청년들 아니면 정치 신인들을 위한 정말 젊고 참신한 인재들이 와서 자신의 뒤를 이어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을 텐데 결국 거기에는 찐윤이라고 알려진 주진우 비서관이 단수공천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보면 하태경 의원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본인이 열심히 닦아놓은 지역구를 내려놓고 올라왔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서 안타까운 인물로 꼽아봤습니다. 네. 자, 방금 OX판 나눠드렸죠? 지금부터는 이제 OX판을 활용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드리는 문장을 들으시고 맞다고 생각하면 O, 틀리다고 생각하면 X입니다. 자, 첫 질문 나갑니다. OX 첫 질문. 지금까지 국민의힘 공천 결과 봤을 때 윤심 공천이다. 하나, 둘, 셋. 셋. 자, 당연히. 당연히. 일단 네. 맞다고 생각하신 우리 최고위원님. 근데 사실 뭐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본인들의 공천은 굉장히 잘 되고 있고 뭐 공정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시지만 사실 조용한 가운데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친윤이라고 표방해왔던 분들은 받을 분들은 전 거의 다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부 인사들만 뭐 경선을 하게 된다 이런 소수의 사례를 제외하고는 사실 뭐 나경원 전 의원 당대표 나오실 때 뭐 연판장 돌리고 했던 그런 친윤 모임에 있었던 의원님들 이런 분들 보면 거의 단수공천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 공천 결과는 어쨌든 친윤 세력들이 지금 여전히 주류를 이루고 있는 윤심 공천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아니죠. 왜냐하면 애당초에 윤심 공천이라는 건 대통령 권력을 등에 업고 지금 있는 현역 의원들을 배제시키면서 그 빈자리에 대통령의 측근들 그리고 검사들이 줄줄이 대거 공천될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해왔는데요. 대통령실에서 일하고 나와서 이번 총선에 뛰어든 사람들은 대다수가 한 목소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불이익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 아니냐. 결국 경선을 치러보니까 대통령실 경력을 갖고 있었던 많은 인사들이 줄줄이 고배를 마십니다. 뭐 송파병에 출마했던 김성용 전 행정관을 비롯해서 대통령과 가까웠던 인사들 어느 누구도 혜택을 받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대통령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해왔던 여러 정치인들이 줄줄이 또 공천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국민의힘의 공천은 지난 4년 동안 지역을 열심히 갈고 닦아서 그 지역을 대체할 만한 사람이 마땅치 않다 싶으면 상당수가 경선이든 단수든 공천을 받아왔던 얘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드물게 시스템 공천이 정립된 사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예. 한동훈 위원장이 영입한 사람들, 한동훈의 남자들의 성적표는 어떻습니까? 구자룡 비상대책위원이 굉장히 놀랍게도 현역 국회의원 조수진 의원과 전 최고위원이었던 정미경 최고위원을 꺾고 경선에서 올라갔습니다. 결선까지 갔죠. 그 본인이 이제 공천을 받게 된 건데요. 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구자룡 비대위원이 한동훈의 남자인가? 한동훈 위원장 오기 전에 인재영입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민의힘을 조금 아는데요. 직전까지 지도부를 하면서 국민의힘의 현재 과정에서 한동훈의 남자는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챙기는 사람도 아예 없습니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한동훈의 남자 아니에요? 아니죠. 예. 장동혁 사무총장은 예. 초선 의원으로서 그동안 당의 여러 가지 역할을 그전에도 원내대변인을 도맡아서 해왔고 당의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해왔던 인사고요. 한동훈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건 별로 장동혁 총장도 좋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초선 사무총장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선거를 앞두고 주어진 본인의 역할들을 다 하고 있는 것이죠. 한동훈의 사람이다 정도 되려면 아주 오랜 깊은 인연을 갖고 한동훈 위원장 때문에 뭔가 이번에 특혜를 받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근데 국민의힘에는 그런 일들이 존재하지 않고 한동훈 위원장 스스로도 이번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자기 기득권을 내려놨기 때문에 사심, 사천 일단 이런 일들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윤심 후보들, 그러니까 한동훈의 사람들은 저도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인연이 오래 있기 때문에 뭐 영입되거나 이런 분들은 사실 많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애매하다. 그런 표현 자체가 애매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영입 인재들 중에서 뭐 현역 의원을 꺾고 이렇게 선전하는 사례들이 나오는 게 저는 결국에 좀 인지도의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사실 정치권에 공식적으로 입문한 것이야 뭐 최근이겠지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구자룡 비대위원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정치 시사 방송에 많이 나왔었고 네.
뭐 유튜브에도 많이 출연을 하게 되면서 이미 지지층에게 많이 소구된 상태, 얼굴을 많이 알린 상태였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당연히 뭐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른 뭐 혜택을 보고 있는 것도 전 분명히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갈게요. OX판 준비해 주세요. 지금까지의 민주당 공천 결과 봤을 때 친명 공천이다. 하나, 둘, 셋. 셋. 저 가운데로 하겠습니다. 아, 가운데요? 그러면 가운데인 우리 박성민 저 위원부터 먼저 말씀해 보세요. 뭐 100% 친명 공천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에는 저는 동의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뭐 예를 들면 김지호 부실장 전 정무조정 부실장을 했던 분당 갑에서 출마를 준비했던 분 같은 경우에도 결과적으로는 이제 공천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됐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해 뭐 친명이다 찐명이다 알려진 인사들 중에 뭐 컷오프가 되거나 뭐 공천을 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뭐 무조건 100% 친명 공천이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국민들이 보셨을 때에는 어쨌든 뭔가 컷오프되는 인사나 아니면 경선에서 뭐 이기는 인사들 중에 네. 친명 인사의 비율이 굉장히 높다, 또는 친명이 아닌 사람들이 컷오프되는 비율이 더 높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친명 공천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자신 있게 오를 네. 드셨는데 말씀해 주세요. 민주당 내에서부터 나오고 있는 얘기죠. 그리고 정치는 전체를 다 보는 것도 중요한데요. 상징적인 몇 곳을 보면 여기에서 진짜 친명 공천인지 아닌지가 드러납니다. 우리 애당초 처음 얘기했던 임종석 전 비서실장. 이 대표적으로 비명 중에 비명, 이재명 대표의 경쟁자이기 때문에 찍어낸 것 아니냐라고 하는 평가가 민주당 내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재명 대표와 가장 가깝다고 알려져 있는 사람들은 상당수 지금 지도부에 있는 인사들 단수 공천을 받게 되고요. 거기다가 도봉갑 지역, 여기가 인재근 의원이 있는 곳인데 네. 이 김근태 전 의원의 이 아성으로 불리는 도봉갑 지역, 민주당이 또 민평령계라고 하는 하나의 계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사람들을 전부 걷어내고 여기에 전략 공천된 사람이 안기령 전 부대변인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 위에서 굉장히 입에 참 올리기 어려운 그런 발언들을 했던 사람으로도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런 공천 과정들을 보면 친명 횡재, 비명 횡사라고 하는 이 용어가 현실이 되고 있다라는 평가를 굳이 국민의힘이 아닌 민주당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친명 공천에 아주 단호하게 동그라미를 들었습니다. 네. 다음 OX 질문으로 갈게요. 임종석 전 실장은 탈당할 것이다. 하나, 둘, 셋. 두 분 다 X예요? 그럼 먼저 우리 네. 김채거 의원님부터. 임종석 실장이 탈당하는 걸 저는 이재명 대표가 바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리고 이번에 공천받지 못한 사람들이 본인의 선택이다, 이렇게 등 떠미는 듯한 모습들을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바라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번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공천 과정을 통해서 민주당이 성공하기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생각을 아마 민주당에 있는 인사들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당을 저버리고 떠나가 버리게 된다면, 만약에 선거에서 이재명 대표가 패배하거나 이제 새로운 출발하게 됐을 경우에 이를 모을 수 있는 당내 구심정의 역할이 어려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매우 치욕적인 상황이지만 일단은 남아서 후위를 도모하려고 하는 생각이 임종석 실장에게 좀 더 강하지 않겠나 싶고, 만약에 나가려면 나가서 성공해서 돌아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동, 중성동 갑에서 당선돼서 돌아올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과거에 권성동 의원 등이 탈당, 무소속, 그리고 당선돼서 다시 돌아와서 재결집을 하게 되는데, 임종석 전 시장은 이 지역에서 활동 오래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무소속 나가서 당선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희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탈당의 선택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아마 다음을 좀 준비하지 않을까. 다음을 모색할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당권 이런 거요? 그렇죠. 네. 뭐 당장 있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4월 총선 이후에 있는 선거, 당의 큰 선거죠. 전당대회, 당대표를 뽑고 지도부를 뽑는 선거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전당대회 때의 뭔가 도약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볼 수도 있다. 근데 다만 지금 사실 전당대회까지 가는 게 어떨 땐 좀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어쨌든 4월 총선이 지금은 굉장히 임박한 상황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 더 집중을 해봐야 될 텐데요. 임종석 실장께서 탈당을 안 할 것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 중에 또 다른 거 하나는 뭐 다음을 보는 것도 있지만, 그 윤영찬 의원께서 탈당을
뭐 고민할 때 정말 뜯어 말리신 분 중에 한 분이 임종석 실장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탈당이라는 결정에 대해서 정치적인 결정에 대해서 임종석 실장이 가지고 있는 확고한 생각이 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본인이 그렇게 뜯어 말렸던 행동을 지금 당장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어쨌든 지도부에 재고를 요청한 것 자체가 당장 탈당하지 않겠다라는 의사의 표명이기도 한 거죠. 네. 자, 다음 OX판 준비하시고요. 민주당을 탈당하는 비명계 의원이 10명 이상일 것이다. 하나, 둘, 셋. 자, 일단 X를 집으신 박최고 의원님부터 요건 좀 짤막하게 말씀해 주세요. 10명까지 될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접촉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는 들었는데 그게 10명에 도달할 것이냐. 그러니까 신당에 가고 싶은 의지가 큰 의원들이 많은가. 제가 봤을 땐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서 네, 이건 조금 애매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최고 의원님 어떠세요? 네, 뭐 숫자로 10명을 딱 찍어서 언급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이재명 대표 체제의 공천 과정에 가장 강력한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이 10명 이상은 당연히 될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여론조사가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할 건데요. 어제 KBS 여론조사 나왔고요. 네. 아마 이 수치상을 지켜보면서 이재명이 민주당이 어렵다 판단되는 분들은 나가서 무소속 연대로라도 생활에 돌아오겠다라는 판단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봅니다. 네. 다음 이제 국민의힘으로 넘어가 볼게요. 국민의힘 공천에서 현역 의원 컷오프가 너무 적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OX 갑니다. 국민의힘 공천 최종 결과 탈락하는 현역 의원 10명 이상일 것이다. 하나, 둘, 셋. 두 분 다 오를 하셨네요. 일단 김병민 최고위원. 네, 컷오프라는 표현보다는 어차피 탈락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네요. 우리는 이 사람을 무리하게 찍어내거나 아니면 당신은 공천받을 자격도 없고 무능한 사람이야 이렇게 모욕적으로 총선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퇴진을 하더라도 영예롭게 본인 스스로 불출마를 선언하고 후진들에게 길을 터주게 되는 방식이 되는 게 제일 자연스러울 텐데요. 벌써부터 불출마를 선언하는 의원들이 윤두현 의원, 이달곤 의원 등 여러 의원들이 불출마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수진 의원처럼 경선을 통해서 떨어지는 사람들도 발생하고요. 총선 다 끝나고 나면 당연히 현역 의원 10명 이상이 나오게 되죠. 예, 박최고 의원님. 저는 일단 영남 지역이나 강남 지역에 뭐 정리도 아직 좀 남아 있는 것 같고 네. 특히 영남 지역에 뭔가 하겠다고 했던 뭐 국민 추천제 이런 제도들을 도입했을 때 뭐 현역이 또 불리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저는 그러면서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이 가능성에 좀 힘을 실었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국민의힘 공천 결과를 보면 전반적으로 3040 청년하고 여성 정치 신인이 너무 적다.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나마 이제 또 공천된 것도 험지나 격전지여서 이게 뭐 변화 혁신 의지가 부족한 거 아니야 이런 뭐 지적도 나옵니다. 이런 비판이 있는데 동의하시나요? 하나, 둘, 셋. 두 분 다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최고 의원님부터. 거의 지금 뭐 청년 정치인들 소멸 상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이제 수치를 보고 있는데 2월 28일 기준으로 지금 여성 후보 공천한 후보 자체가 14.1% 그리고 공천 후보 평균 연령 자체 민주당 기준으로요. 네네. 평균 연령 자체가 58.4세예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이 공천 자체가 약간 고령화된 면이 있고요. 왜냐하면 최고령 국회가 55.5세였다고 해요. 네네. 근데 지금 그거보다도 높아진 거거든요. 공천했더니 평균 나이가. 여성은 더 적고 여성 청년은 더 민주당은 적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민주당 기준으로. 그게 민주당이고. 네네 예, 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뭐 국민의힘 상황까지는 제가 집계를 예, 못했는데 예. 어쨌든 굉장히 수치상으로 낮은 상황이고 청년 후보자들도 지금 많이 살아남지 못한 상황이에요. 경선에서 네네. 지거나 아니면 경선 기회조차 얻지 못했거나 여성 청년 후보들은 뭐 굉장히 더 적은 상황. 그래서 지금 거의 청년 소멸 상태다 정치권에서 이 생각이 듭니다. 네. 죄송합니다. 시간이 한 50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예. 김치건님. 지금 국민의힘이 워낙 의석수가 적다 보니까 있는 상태에서의 교체보다도 네. 앞으로 되찾아와야 될 많은 공간들에 젊은 사람들을 전진 배치시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또 젊은 청년들의 숫자가 현재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이제 비례대표 공천 그리고 강남 등에 대한 공천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병민 전 최고위원, 박성민 전 최고위원과 함께 최고의 토론을 즐기고 있습니다. 전종철의 전격시사 1부는 여기서 마치고 잠시 후 2부에서도 두 분과 함께 더 유익한 정책 쪽의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물 한 잔 마시고 저희는 오전
8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신혜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늘 봄처럼 따뜻한 학교, 늘봄학교를 아시나요? 그동안 아이가 돌봄 교실에 탈락하면 어쩌나 걱정 많으셨죠? 올해 초등학교 1학년부터 희망하는 학생 모두 매일 2시간 맞춤형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늘봄학교는 학교 수업이 끝난 오후 시간에도 함께 운동하고 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누구나 누리고 모두가 만족하는 늘봄학교에서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세요. 늘봄학교 캠페인은 교육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 장관 조경입니다. 구급차가 응급실을 찾지 못해 애를 먹고 환자들은 서울 큰 병원 가느라 새벽 기차를 타고 의사들은 잦은 당직으로 아이 얼굴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립니다. 의사만 늘리지 않습니다. 실력 있는 의사들이 소신껏 진료하고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대한민국 의료를 바꾸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담대한 의료개혁에 의료계도 동참해 주십시오.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고 계시나요? 겨울철에 심해지는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계절관리제 차량 운행 제한 제도가 시행됩니다.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수도권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 진입하여 운행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저공해 조치 차량은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습니다. 저공해 조치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전산 시스템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에서 가능합니다.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하늘 만들기.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함께합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송정임 활동가입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너무 높은 날이 있었어요. 하루 종일 그것 때문에 기분이 되게 우울했었고, 이런 날이 만약에 어쩌다 하루가 아니고 일상이 된다면 난 너무 살고 싶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위기감을 느끼면서 제가 환경 문제에 좀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원래 환경부 지침에 따르면은 종이팩은 쓰레기통이나 또는 종이류 재활용 분리수거함에 버리지 말고 모아서 분리배출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어요. 종이류는 종이류대로 일반 팩과 멸균 팩은 또 나누어서 분리배출하는 게 가장 좋은 분리배출 방법입니다. 근데 문제는 종이팩 전용 배출함이 따로 설치된 지역이 거의 없다는 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종이팩 전용 배출함이 설치된 아주 극히 일부 지역에 있는 시민들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이 쓰레기통이나 또는 종이류 재활용 분리수거함에 버리고 있는 게 사실 지금 안타까운 현실이긴 합니다. EPR 분담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 분담금을 좀 상향을 한다면 당연히 종이팩 재활용을 위한 수거량도 당연히 높아지는 부분도 있고요. 우리나라는 현재 종이팩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범위가 화장지하고 페이퍼 타월로 한정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더 다양하게 건축용 판넬 같이 이렇게 다양하게 재활용될 수 있는 범위로 확대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재활용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현재 서울 기온이 영하 5.3도, 체감온도 영하 11도입니다. 기온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3월의 첫날 3일절 오늘 야외 활동에 비상입니다. 아주 따뜻하게 챙겨 입으셔야 되겠고요. 내일까지 춥겠습니다. 지금 한파주의보는 강원 산지에 발효 중이고요. 향로봉이 영하 15도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이 영하 2도에 그치겠고요. 세종도 0도, 광주 1, 대구와 제주 각각 3, 4도에 머물면서 대부분 하루 종일 춥겠습니다. 내일이 더 추워
추워지는데요. 서울이 영하 6도, 부산도 영하 5도까지 내려앉아서 오늘보다도 2배가량 부산과 파주의 경우는 기온이 주저앉겠습니다. 많은 지역으로 내일 가장 춥고 추위는 일요일 낮부터 나아지겠습니다. 지금 강풍특보는 주로 서해안과 경상권 해안 제주에 내려져 있고요. 또 풍랑특보도 대부분 바다에 발효 중인데요. 바람이 매우 강해서 체감 온도가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하늘은 맑겠습니다. 충남권과 전라권 서부 제주에는 오후부터 흐려진 뒤 비나 눈 예보가 들어있고요. 또 제주 산지는 2에서 7cm의 눈이 예보돼 있어서 오늘 오후 대설특보가 내려질 수 있겠습니다. 전라권 서부도 1cm 내외의 눈 예보고요. 그 밖의 지역은 주로 비로 내릴 수 있겠습니다. 오후부터 밤 사이에 충남과 전북 서부도 약간 눈이 날리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5.3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전종철의 전격 시사. 지금부터는 우리 삶과 밀접한 정책 얘기 위주로 해보겠습니다. 1부에 이어서 김병민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 얘기 이어갑니다. 지금 여야 공천 작업에 모든 시선이 쏠리고 있다 보니까 어떤 정책을 내놓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 많거든요. 두 분이 꼽은 우리 당의 정책 공약, 이건 정말 필요하다, 잘 만들었다 하는 거 있으면 일단 박 최고위원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저희는 이제 총선 공약 중에 1호가 이제 간병 파산을 막기 위해서 건보법, 의료법 개정으로 이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자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간병비 죄송합니다. 간병비 급여화 이거를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 돌봄 파산이라고 하잖아요. 아니면 뭐 간병살인 이런 얘기도 나왔을 정도로 사실 간병에 대한 부담을 뭐 민간 보험을 통해서 지금 시민들이 해결하고 있는 상태인데 정말 한 달에 이 간병비로 들어가는 돈이 몇백만 원 정도 소요된다라고 봤을 때 이게 상당한 지금 부담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리고 고령화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이 간병의 문제를 전면으로 다루고 있는 이 간병비 급여화, 저는 이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김병민 최고위원. 네, 이제 3월 새학기가 시작됩니다. 제가 아이 셋 키우고 있는 아빠여서 네네. 새학기면 학교 초반에 들어가게 되는 학원비며 여러 가지 경제적 부담이 큰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새학기 도약 지원금이라고 하는 공약을 냈습니다. 그래서 새학기 도약 매 학기마다 50만 원씩 지원하겠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봄학기 또 가을학기. 그러면 이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거로 뭐 충분한 도움이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새 학기마다 들어가게 되는 많은 부담금들을 좀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각에선 돈을 주는 정책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얘기하면 여기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책 공약을 내놓고 주변에 있는 학부모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분들의 반응들을 봤을 때 가장 호응이 뜨거웠던 게 새학기 도약 지원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문제는 아무래도 의대 증원 문제 둘러싼 의사들 파업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 의대 증원 2,000명 증원,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죠. 자, OX 질문 갑니다. 적절하다 아니다. 하나, 둘, 셋. 자, 우리 박 최고위원님 아니다, 김 최고위원님 기다, 맞다 했는데 아니다부터 먼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의대 정원 증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2,000명이 맞냐? 여기에 대해서 저는 X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2,000명이라는 숫자를 정부가 제시를 했을 때에는 네.
단순히 의사 수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무조건 2,000명을 늘려야 된다 이게 아니라 어떤 근거 자료에 의해서 어떻게 산출을 했더니 2,000명이 필요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필요한데 처음에 정부가 특히 복지부에서 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나 KDI 서울대의 연구 보고서를 참조해서 이런 숫자를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기자들이 계속해서 그 숫자의 근거를 찾기 위해서 참조한 보고서를 그러면 알려달라라고 했는데 그 취재에는 또 응하지 않았다라는 보도를 제가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2,000명에 대한 정확한 이 산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건 정부로서 굉장히 무책임한 처사이고 사실상 좀 무리수를 일부러 던짐으로써 이 강경한 기조, 대립각을 세우면서 정부의 어떠한 일정한 호응을 얻어내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원을 늘리는 거에서는 저는 굉장히 동의하는 바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의대 정원 문제를 이제 꺼냈다가 결국은 마지막 현실화시키지 못했던 건 코로나라고 하는 국가적 위기가 왔기 때문에 여기서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의대 정원 문제를 이 정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꺼냈을 때 민주당에서도 우리가 성공하지 못했던 일이지만 적어도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문제는 꼭 매듭졌으면 좋겠다라고 평가하는 정치인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27년 동안 의대 정원을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했고 2006년부터는 오히려 의대 정원이 줄어드는 상황이 왔고 현재 필수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 응급실 뺑뺑이 논란 등 여러 가지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사수 부족에 관한 문제는 이제는 국가적 위기 상황까지 치닫게 된 것이죠. 2,000명의 의대 정원을 증원한다 해서 즉각적인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서 이렇게 양성된 의사들이 현직으로 나오기까지도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10년 가까운 시간이 걸리죠. 예, 여기에 대해서도 이미 대학을 통해서 얼만큼의 의료 인력 확보가 필요한지 또 여기에 대해서 가능한 의대 정원의 문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듣고 이야기를 나눈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총선을 앞두고 정쟁용으로 혹은 여기에 대한 대립각 구도를 세우기 위해서 무리하게 숫자를 증원했다는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네. 다음 질문 가볼게요. 정부는 대화 시도하면서도 사법 처리 포함한 법과 원칙에 따른 강경한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OX판 들어주세요. 정부가 잘 대응하고 있다 아니다. 하나, 둘, 셋. 자, 우리 박채고께서는 X, 김채고께서는 O를 들어주셨습니다. 먼저 O부터 먼저 얘기를 해주시죠. 여기에서 만약 정부가 그 의사단체 혹은 의사들의 의견에 한 발 물러서거나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의료 혼란상 때문에 더 추진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2006년 이후로 의대 정원을 오히려 감소되고 27년 동안 의대 정원을 늘리지 못했던 일들이 앞으로도 쭉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물론 현장에서 겪고 있는 환자분들의 고통 또 이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는 의료 혼란들을 생각하면 정말이지 가슴이 먹먹하고 무거운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정부가 그런 어려운 위기 때문에 물러서게 되거나 의대 정원을 제대로 늘리지 못하게 된다면 아마 윤석열 정부에서 무너지게 된 다음 어떤 정부가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지금은 굳건하게 그래도 이 일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한 걸음씩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박채고 의원님께서는 약간 뭐랄까 망설이는 기색을 보이셨거든요. 그죠? 왜냐면 이제 정부가 강경하게 나가는 데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환자들을 두고 그 본인들이 있어야 될 자리를 이탈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항의하고 반대하고 이렇게 의사표명하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본인들이 했던 그 선서가 있잖아요. 예. 환자들의 생명을 지키겠다라는 약속을 하셨던 분들이 의료진들이 이렇게 자리를 이탈하면서 실제로 환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진료를 못 받아서 문제가 생기는 현장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고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의사들 앞에서 환자들의 생명이 가장 중요해야 되는 게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있어서 정부의 강경 대응을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닌데 제가 그럼에도 잘하고 있지 못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래도 이 정도까지 장기화가 됐으면 대화의 출구를 좀 찾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수련병원 전문의 뭐 인력 채용을 확대해달라라는 이런 의사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저는 좀 화답하면서 대화의 문을 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실제로 지금 병원이 마비되고 있는 것도 그 수련 과정에 있는 전공의들이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서 그 공백이 생겨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간호사들 끌어다 쓰고 뭐 다른 의사들이 막 하고 아니면 뭐 국군병원 동원하고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 건데 이 상황 자체가 사실은 조금 일반적이지 않은 거죠. 이 구조를 바꿔야 된다 이 생각이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 의대 정원 증원 이 움직임이 일각에선 총선용이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OX판 준비해 주세요. 이번 그 의대 정원 요 정책이 총선용이다 아니다. 하나, 둘, 셋. 두 분 다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우리 박채거 의원님 아니다라는 이유. 문재인 정부에서도 시도했던 정책이고, 그러니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2,000명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근거 없이 제시만 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는 잘못됐지만 네. 필요한 길은 맞다. 저는 그런 면에서 뭐 협상을 좀 더 전략적으로 정부가 임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네. 어쨌든 가야 될 길이라면 이 과정 가운데서 환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책무가 정부에게도 있다. 그래서 결국에 가야 될 길을 어쨌든 가고는 있는 것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짚어주셨던 것처럼 원래는 하려고 했었던 정책이기 때문에 저는 가야만 하는 길이다 이 생각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네, 총선을 앞두고 이걸 정치용으로 내놓았다 그러면 정말 무책임한 일이겠죠. 그리고 국민의 생명이 지금 현재 굉장히 좀 어려운 위기에 있을 정도로 의료 현장이 힘든 상황입니다. 근데 이걸 딛고 넘어가지 못하게 된다면 앞으로 있게 되는 의사수 부족 문제를 비롯한 한국 사회 의료 현실을 어떻게 바꿔낼 수 있을지에 대한 굉장히 큰 무게감들도 같이 갖고 있을 거거든요. 네. 총선과 관계없이 윤석열 정부에서 얘기했던 여러 개혁 과제들이 있게 되는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제들에 대해서 국권이 나아가고 있고 이 문제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여야가 좀 손을 잡고 이 문제만큼은 국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환자 곁에는 항상 의사가 같이 함께 있고 또 이 문제를 대화로 풀어나가기 위해서도 여야가 같이 힘을 좀 모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도 함께 드립니다. 정치적 해법이 필요하다. 이게 그냥 정부와 의사단체만의 이거보다는 정치권에서도 좀 합의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 같아요. 그리고 국민적 동의가 저는 수반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많은 네. 국민들께서 의대 정원 확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서도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하는 비판들이 훨씬 더 큰 의견을 이루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딛고 넘어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국민적 여론과 총의를 모아내는 일 아니겠습니까? 네네.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정부가 이 일을 좀 국가의 큰 미래를 위해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작은 일들보다 거시적인 방향성에 손을 좀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제 의대 정원 문제는 했고요.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또 하나 시급하게 풀어야 할 과제가 출생률 감소 문제입니다. 지난해 4분기 합계 출산율이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로 추락을 했습니다. 국가에서 돈은 돈대로 들이는데 실효성이 없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요. 그런데 최근에 정부가 제로 베이스에서 수요자 입장에서 전면 재검토한다 이런 방침을 밝혔어요. 저출산 정책 원점 재검토. 자, OX 질문입니다. 저출산 정책 원점 재검토 잘하는 일이다. O or X. 하나, 둘, 셋. 원점 재검토는 두 분 다 이제 찬성을 하셨어요. 자, 먼저 그 김채고부터 말씀해 주세요. 반드시 필요한 일인데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저출산에 관련된 중장기 기본 계획도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저출산 예산이라는 게 수립 편성이 되고 여기에 대한 집행이 됩니다. 그 저출산 예산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저출산과 관계없는 내용들이 저출산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굉장히 많은 돈이 투입된다고 얘기를 하죠. 또 중복되는 것들도 좀 있나 봐요. 현장에 있는 부모님들이라든지 실제 청년들이 봤을 때는 이런 국가의 돈들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움이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죠. BBC가 방송했던 내용들이 굉장히 큰 뉴스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네. 오히려 대한민국에서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이대로라면 국가 소멸이 될 정도의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외신이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그 현실을 들여다보고 아주 적나라하게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냈습니다. 결국 사교육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감
그리고 이 독방 육아라고 불리게 되는 여성들이 갖게 되는 육아의 굉장히 큰 불합리성. 그리고 우리나라는 여전히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 집을 마련하기 위한 주거비 부담이 엄청나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건데 현재 막대하게 투입되고 있는 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예산들은 이런 국민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원점 제로베이스 다시 시작하는 게 맞죠. 자, 제로베이스 시작하는 거에는 두 분이 다 동의를 해주셨는데 김병민 전 최고는 새 아이 가진 다둥이 아빠, 박성민 전 최고는 이제 미혼입니다. 해법이 좀 다를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 전면 재검토는 뭐 저도 동의를 하는 게 글쎄요, 뭐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뭐 세금 아이 낳으면 뭐 세금 깎아주겠다, 아니면 아이 낳으면 돈 얼마 주겠다 이러는 게 뭐 얼마나 크게 실효성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미혼이지만 가끔 저도 상상을 합니다. 뭐 내가 아이를 갖는다면. 네. 근데 가장 크게 느껴지는 두려움은 사실 경력 단절에 대한 고민이 사실 전 좀 있고요. 네.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면서 들어가는 물리적 시간이나 그게 과연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고 하는데 그게 과연 될까?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이 생각도 있고, 사실은 아이를 낳기 전에 이제 보통 이제 결혼을 뭐 생각을 하잖아요. 이제 결혼을 하는 것도 뭐 비용이나 그러니까 특히 뭐 집 문제 뭐 그런 비용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이게 결혼은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하고, 그래서 여러 면에서 이제 뭐 청년, 특히 미혼 청년들이 느끼는 면에서는 뭐 주거 불안이나 뭐 경력 단절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이 혼재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시면서도 약간 저 보는 그 강조하는 측면이 다른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BBC가 이제 대한민국의 출생률 쇼크, 이게 과연 뭐가 문제냐 딱 했더니 이런 표현을 썼어요. BBC가 아내 어머니 역할에 대한 더딘 변화에 사교육비라는 독특한 문제가 더해진 게 문제다 라고 했거든요. 자, OX판 준비하세요. 자, BBC가 뭐라고 그 진단했냐면 대한민국의 저출생은 아내 어머니 역할에 대한 더딘 변화에 사교육비라는 독특한 문제가 더해진 게 문제다. 동의한다? 아니다. OX 하나 둘 셋. 두 분 다 동의하셨어요. 그러면 먼저 저기 김채국께서 말씀해 주세요. 매우 동의하죠. 제가 앞서 제일 시작 처음에 정책 중에 잘된 공약들 얘기했을 때 네. 새학기 도약 지원금 얘기했는데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이거로는 그 50만 원이 진짜 아주 금쪽 같은 돈이에요? 알토란 같은 돈? 전혀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그 정도라도 5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죠. 새학기에 사실. 그렇게 좀 지원할 수 있는 돈들이 네.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 정도고 사교육비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제가 아이가 3명인데 1명, 2명, 3명에 들어가는 사교육비 3명이라고 깎아주는 것도 없거든요. 큰애가 몇 살이에요? 큰애가 초등학교 5학년 쌍둥이 둘이고요. 그럼 조금 들어갈 겁니다. 근데 이제 올해 막내도 1학년에 들어가서 예. 셋에 다 감당하기에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앞서 우리 박성민 최고가 얘기해 준 경력 단절 여성이라는 문제가 너무 심각한데요. 네. 제 아내도 대학을 나와서 회사를 잘 다니고 있다가 쌍둥이를 임신하고 나서 도저히 회사를 다니기 어려워서 그만두게 된 경력 단절 여성이 됩니다. 둘이 벌어서 둘이 쓰다가요. 대한민국에서 혼자 벌어서 이제는 혼자 벌어서 가족이 5이니까 5이 쓰게 됩니다. 네. 이 경제적으로 사실은 이게 이렇게 운영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사교육비 문제까지 나오게 되니까 정말 정상적인 범주 내에서 이런 경제 활동들로 국민이 감당이 되겠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꼭 풀어야 되는 건 사교육비 문제에 대한 이 가족에 대한 부담금을 확실하게 줄여줄 수 있는 사회적 문화적 변화가 제일 시급하고요. 네. 두 번째로 혼자 벌어서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여성들이 경력 단절이 일어나지 않는 일가정 양립이 될 수 있는 또 사회적 문화적 여건 조성, 이 두 가지가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사교육비라는 게 저는 단순히 이제 사교육비에 드는 금액 이것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조금 넓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제 경쟁을 주는 압력이 너무 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경쟁으로 네. 정말 청년들이 느끼는 압력이 결국에는 맞습니다. 그런 치열한 경쟁들에서 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 압력
그러니까 사회적인 압력이나 압박 속에서 계속해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경제적 격차는 계속해서 뭔가 계급 간에 계속 커지고 있는, 계층 간에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소위 말해 우리가 불평등과 양극화라는 말을 정치권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데 저는 그게 보여주는 우리 사회의 현실이 결국 정말 잘 사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잘 살게 되고, 뭐 아이를 낳을 때에도 크게 고민하지 않고, 뭐 직장이 안정되거나 뭐 주거가 안정된 사람들은 결혼하는 그 나이도 훨씬 빨라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청년들의 경우, 또는 육아휴직이나 이런 걸 쓸 때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거나 눈치 봐야 되는 뭐 비정규직이라거나 그런 경우에는 사실 쉽지 않은 거죠. 여러 면에서. 저는 이런 이 사교육비라는 게 단순히 돈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진 않고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부영그룹에서 1억 원 출산 장려금을 현금 지원한 게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근데 정부는 기업의 출산 지원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을 또 검토 중에, 생각보다 세금이 많이 또 떨어졌나 봐요. 그래서 세금을 지원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이게 또 논란입니다. 그래서 자, OX 질문 드릴게요. 이럴 경우에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 아니다. OX 하나 둘 셋. 박채국께서는 세제 지원 필요하지 않다. 김채국께서는 필요하다. 일단 필요하다부터 한번. 네. 예. 기업의 입장에서 이 저출산 관련된 직원들에 대한 복지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여기 뭐 현금성 지원을 하는 경우, 혹은 아빠들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훨씬 더 많은 배려를 하는 경우,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인 세제 지원하는 거 매우 바람직하죠. 지금은 일부 대기업에서 아주 모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만 일반 중소기업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일가정 양립이든 또 아빠의 육아휴직이든 이런 저출생 관련된 문제들에 적극적인 복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재정적 여건들이 마땅치 않거든요. 특히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대기업이 해와서 좋은 성취를 거뒀던 이런 정책들이 있다면, 이런 일들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기 위해서 유인성 지원들을 해나가는 건 정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재호 의원님. 저는 근데 뭐 정책의 목적과 방향을 떠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볼까 이 생각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출산을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부가 결국 내놓는 답이 이제 기업에게 뭔가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가면, 그러니까 기업에게 혜택을 주면 기업이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근로자들한테 잘해줄 것이다. 그래서 출산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조금 현실과 동떨어져 보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뭐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는 있겠다 싶으면서도, 뭔가 기업한테 그렇게 지원을 해주면 기업이 알아서 다 문화를 바꾸고 알아서 뭐 갑자기 출산을 장려하는 문화로 바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아니란 인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X를 들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한 1분 반 정도 남았으니까 한 30초 정도씩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요. 정책들이 이제 국민 삶과 직결되는데도 정치인들은 이런 정책보다는 싸움에 더 매달린다, 이렇게 보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바라는 22대 국회 모습, 제발 이것만큼은 좀 바뀌지 않은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먼저 박채고 의원님부터. 저는 그러니까 싸움을 많이 하는 이유가 결국 그게 가장 주목받을 수 있는 빠른 길이기 때문에 하는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필요한 싸움은 해야겠죠. 그런데 저는 주목도를 높이기 위한 방식의 정치적인 뭔가 의도가 가진 싸움만이 주목되는 게 굉장히 안타깝고, 그러면서 저는 필요한 싸움을 좀 하자. 다음 국회에서는. 필요한 싸움 뭡니까? 연금개혁 이런 거 가지고 전 좀 싸웠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노동개혁 이런 거 가지고 얘기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뭔가 정치적 공방만이 주를 이뤘던 거여서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좀 흠집내기식 정치적 공방보다는 큰 틀의 국가적 과제를 갖고 싸우자,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김채고 의원님. 네, 토론이 일상화된 국회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만나는 것조차 꺼려하고, 여기에 대화를 해야 뭔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 텐데 여야 간에 완전히 꽉 막혀져 있는 단절된 국회 극복해야 되고요. 우리 조금 전에 저출산 문제 얘기했는데, 저출생하면 떠오르는 국회의원이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금개혁 미래세대를 위한 과제라고 하는데, 연금개혁하면 21대 국회에서 떠오르는 국회의원이 있나요? 하지만 여전사, 뭐 나가갖고 싸우게 되는 투사, 이렇게 하면 떠오르는 국회의원들은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식의 정치가 아니라 특정 주제들을 바탕으로 국민 삶에 꼭 필요한 일들이라면 그 개혁 과제의 상징적인 정신들을 배출하는 것, 여야 정치 책무고, 저희도 만약하면 그렇게 하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병민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다시 지역구로 달려가실 텐데요. 쉬는 게 아닐 겁니다. 아마 휴일에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와 함께 비트코인 급등 문제 알아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 올랐습니까? 어제 기준으로 64,000달러 돌파했거든요. 우리 돈으로 하면 8,500만 원 정도 되고요. 비트코인은 24시간 거래를 하거든요. 지금도 거래가 되고 있는데 제가 방금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8,631만 4천 원. 이 정도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비트코인이에요. 이게 이제 평소에 거래 안 하시는 분은 이게 어느 정도 오른 건지 감이 안 오실 수가 있잖아요. 한 달 전하고 비교하면 40% 정도 올랐고요. 네. 보름 전하고 비교하면 20%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너무 먼 옛날 얘기까지 해보면은 그 초기하고 비교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네. 2012년 11월 이게 비교적 비트코인 초기였는데 그때는 1비트코인이 12달러였고요. 2016년에는 650달러. 2020년에는 8,800달러였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거의 65,000달러를 향해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특히 이제 한 달 사이에 이제 40% 급등했다는 건데 비트코인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다는 게 또 의미로 보면 가장 의미가 큰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급등을 한 건데요. 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이제 지난 1월 11일에 비트코인의 ETF 상장하고 거래하는 걸 승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라고 비유를 해볼 수가 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뭐 e스포츠 있잖아요. 네. 롤 같은 그런 게임들이요. 아시안 게임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돼가지고 뭐 메달도 받고 하잖아요. 네. 그렇게 된 거랑 거의 비슷하다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가상화폐가 제도권 안으로 명확하게 들어온 거고요. 그래서 이제 공식 인정이 된 건데 마치 금이나 원유처럼 그렇게 예. 이제 그 현물을 두고 ETF 시장에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거고요. 특히 아까 제가 증권거래위원회가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투자시장 총괄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인정받은 그런 이제 일종의 하나의 자산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뉴욕 증시에 상장해서 지난 1월부터 거래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되면은 뭐 개인 투자자도 살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민연금 같은 연기금도 투자가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까다로운 규제가 있는 그런 기관 투자자들도 들어올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이제 자금이 많이 몰리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도 예를 들어 가지고 주식 앱 켜가지고 비트코인 ETF를 살 수 있는 그런 네네. 상황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아직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에서만 승인이 된 거고 우리나라 거래 승인은 아직까지 안 된 상태입니다. 네. 비트코인 채굴량이 줄어드는 게 이제 반감기라고 하죠. 이른바 네. 반감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도 비트코인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오는 뭐 4월 뭐 이런 정도가 그 비트코인 반감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비트코인이 좀 다른 그런 가상화폐 코인들하고 좀 다르다, 좀 더 가치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보는 지점은 수량이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원래 이제 실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무한정 찍어낼 수도 있고 뭐 그러다 보면 시세 조정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비트코인은 설계를 할 때부터 일정 수량이 유지되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마치 금처럼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금이라는 건 결국 지구에 있는 이제 채굴량은 한정이 돼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가치가 계속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건데 비트코인도 설계할 때 최종 수량을 2,100만 개로 제한을 해놨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한을 해놨기 때문에 이게 유지를 해야 되다 보니까 어느 수준에는 채굴량을 제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이 줄어드는 그런 시기가 오는데 그런 거를 이제 반감기라고 하고요. 이게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데 오는 4월로 예상이 되다 보니까 지금 맞물린 거죠. 아까 ETF에 상장이 됐으니까 수요가 확 늘어났는데 공급은 조만간 줄어들 거네 이런 상황이 오니까 가격이 좀 맞물려서 오르게 된 겁니다. 네. 역대 반감기 때는 가격이 어느 정도 상승을 했습니까? 반감기가 돌아올 때마다 상승폭이 줄었는데요. 네. 1차 반감기가 2012년 11월이었어요. 네. 그때는 다음 반감기까지 무려 53배가 올랐고요. 2차 반감기가 2016년 7월이었는데 그때는 이제 13배가 올랐고요. 그 다음이 2020년 지금 4년 텀이잖아요. 2020년 5월이었는데 그때는 6배가 올랐습니다. 6배. 그러니까 반감기가 돌아올 때마다 이렇게 상승폭이 좀 줄어드는 거는 최종적으로 2,100만 개까지 채굴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한 93% 정도 채굴이 됐거든요. 네네. 점점 풀려 있는 양이 많다 보니까
좀 새로 들어오는 공급량이 줄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급격하게는 안 오르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2,100만 개라는 최종 발행 한도 그리고 4년 주기인 이 반감기 이런 것들도 이게 아무래도 소프트웨어다 보니까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하기도 합니다. 네. 10만 달러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네. 낙관할 수만은 없는 거죠? 네, 지금 일단은 지금 여러 가지 상승 요소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10만 달러까지 넘어가는 거 아니냐. 아니면 이제 우리나라 기사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돈 기준으로 하면 뭐 1억 원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예측들도 있는데 네. 또 위험 요인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비트코인이 제가 9천 얘기까지는 들은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이미 좀 뭐 8천만 원 그러니까요. 후반대로 갔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비트코인이 이미 93% 넘게 채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물량이 많이 풀려 있어요. 그래서 네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감기가 온다고 하더라도 그 상승폭이 예측했던 것보다는 안 높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규모로 물량이 하나 풀릴 예정이 있는데 2014년에 이제 마운트곡스라고 하는 일본의 코인 거래소가 있습니다. 네네. 여기가 파산을 했어요. 근데 파산을 했는데 빚을 졌기 때문에 파산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이제 비트코인으로 빚을 갚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 거래소가 14만 2천 개를 보유를 하고 있어요. 오는 10월까지 상환을 할 거거든요. 그럼 비트코인 14만 2천 개가 시장에 풀린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가격으로 치면은 91억 달러 정도, 우리 돈으로 치면 12조 1,400억 원 정도 되거든요. 어마어마하네요. 이 정도 물량이 한 번에 풀리게 되기 때문에 공급이 또 좀 늘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요거는 오히려 좀 가격 하락 요인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순봉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각 8시 28분입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그리고 성기영은 경제쇼.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여러분을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 주말 오후 5시 5분 정보를 업그레이드한 성기영의 경제쇼 플러스. 일주일 내내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전종철의 전격 시사. 한 주간의 가장 뜨거웠던 정치 키워드를 알아보는 이종훈의 정치 공부 시간입니다. 여야의 총선 지역구 공천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공천 갈등이 커지고 있고 컷오프된 정치인들이 거세게 반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컷오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컷오프의 이제 사전적 의미를 보면 잘라낸다 하는 건데 보통 스포츠 경기에서 골프 같은 거요. 뭐 1, 2, 3, 4라운드가 있으면 2라운드 끝나고 이제 한 30% 덜어내죠. 네네. 본선에 가지 못하고 탈락할 때 사용된 용어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정당 공천 과정에서도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치계 컷오프란 제도 언제부터 활용이 됐나요? 네. 이게 사실은 골프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그렇죠. 예, 90년대 후반에 뭐 IMF 구제금융 시절에 온 국민에게 희망을 줬던 박세리 선수. 네. 기억나시죠? 그럼요. 그때부터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그 미국 골프 대회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졌어요. 네. 뭐 LPGA, PGA 또 뭐 최경주 선수도 있었고. 맞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컷오프란 단어에 굉장히 익숙해졌죠. 그전에는 정치권에서도 그 컷오프란 단어를 거의 안 썼어요. 그런데 그 즈음에 사실은 이제 우리 정치권에서도 제도 개선 바람이 굉장히 붑니다. 그래서 이 정치 제도 좀 바꿔야 된다. 정치 개혁해야 된다.
정당 개혁도 해야 된다. 네. 그러면서 고질적인 이제 이른바 그 이제 제왕적 그 총재 시스템 이거 좀 손봐야 된다. 제왕적 총재가 그냥 낙점해 버리는. 그렇죠. 공천도 이제 뭐 그냥 총재가 그냥 마음 먹으면 아무나 그냥 이렇게 내리꽂는 이런 식의 이거 바꿔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식의 그 오픈 프라이머리 이런 거 하자. 그런 얘기가 이제 굉장히 이제 논의가 많았었고요. 2004년 총선 당시에 이제 열린 우리당이 창당이 되면서 사실은 굉장히 시험적으로 그 당시에 이제 경선 제도를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지역에 따라서 이제 예비 후보가 굉장히 많은 경우에 자당 후보를 이제 좀 이제 2배수 내지 3배수 정도 거르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그때 이제 컷오프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정치권에서는 이게 제도로 좀 자리 잡게 된 첫 계기였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네. 네, 공천 탈락하면 우리가 낙천이라고도 하는데요. 네. 가장 충격적인 물갈이 사례 가운데 하나가 2000년 이회창 총재와 윤여준 총선 기획단장이 주도했던 한나라당 공천입니다. 네. 그때도 총선이었을 거예요. 김윤한, 이기태 고문을 낙천시켜서 아주 충격을 줬는데 네. 그 당시 낙천하고 지금 컷오프는 좀 차이가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그야말로 총재가 이제 밀실에서 측근들 몇 명 불러놓고 앉아서 공천을 하던 그 시절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뭐 낙천이라는 표현들 이제 많이 썼던 건데 낙천하는 경우가 이제 이렇게 밀실 공천에 의해서 이제 낙천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뭐 요즘에는 이제 컷오프로 해서 이제 낙천하는 경우도 좀 있는 거죠. 네네. 그리고 또 경선을 치른 결과 패배한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 낙천으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뭐 그런 정도의 약간의 이제 차이 이런 것들은 좀 있다. 용어상의 차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컷오프가 뜨거운 키워드로 떠오른 게 주로 이제 민주당 내 친문계 컷오프 논란 때문입니다. 네. 대표적 친문 인사 임종석 전 비서실장에 이어서 홍영표 의원도 이제 탈락을 했어요. 근데 이제 공통점이 해당 지역구가 전략 공천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공천 배제됐다는 이제 공통점이 있는데 컷오프는 보통은 우리가 전당대회 때나 아니면 뭐 공천 경선 때나 보면은 경선을 통해서 어떤 그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경선 전에 이제 그 지역에 뭐 자당 후보자가 뭐 너무 많다. 뭐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양지다 이러면 이제 한 7, 8명씩 막 이제 출전을 한단 말이죠. 네네. 그러면 그 사람들 다 경선을 치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보통은 이제 최대 해봐야 4명 정도까지 이제 넣어서 경선을 치르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나머지 사람들을 좀 걸러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열린 우리당 때도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만 요즘에 이제 주로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방식이 여론조사 방식입니다. 이제 여론조사 이렇게 방을 돌려서 경쟁력 없는 좀 후보들은 이제 좀 걸러내는 거죠. 순서대로. 뭐 예를 들어 뭐 지지율을 돌려봤더니 뭐 지역에서 한 3%밖에 안 나온다. 뭐 이런 사람들을 본선 이제 보내봐야 이제 이건 뭐 보나마나 이제 결과는 뻔하다. 이런 사람들은 좀 제외하고 그런 지지율이 그래도 지역에서 주로 이제 인지도 조사를 해요. 인지도 조사를 해서 그래도 지역에서 좀 약간 인지도가 높은 그런 사람들 위주로 이제 위에서부터 이제 1, 2, 3, 4 이래 가지고 이렇게 딱 자르는 거죠. 그게 이제 컷오프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그 해당 지역을 경선 지역이 아니고 전략 지역이나 단수 공천 지역으로 묶으면 경선 없이 그냥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그 컷오프라고 얘기하기도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 불만이 이제 굉장히 더 많이 제기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선에도 못 들어가게 아예 전략 공천으로 묶어가지고 그냥 거기에 이제 아예 명함도 못 내미게 만드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원천 봉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이제 불만이 좀 제기되는 거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이게 그 현역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컷오프의 의미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여론조사로 걸러지는 거 말고 이제 아예 당에서 의정활동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의정활동 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뭐 하위 10%, 하위 20%, 하위 30% 이렇게 해가지고 뭐 보통은 이제 하위 10%를 컷오프 시키죠. 아예 이제 공천에서 그냥 공천 대상으로 다 포함을 안 시키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포함된 의원들은 굉장히 불만을 많이 토로하고 이제 반발하기도 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유력 정치인 컷오프 사례 보면
유력 정치인 컷오프하고 남은 후보들 경선 올리기보다 지금 말씀드린 거하고 네. 그 이제 비슷한 얘기인데 전략 공천 지역 이제 발표하고 다른 후보자 전략 공천 이런 사례들이 이제 이어지면서 더 이제 반발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정당들이 현역 의원 중량감 있는 정치인들 컷오프할 때 이런 방식을 왜 택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당 입장에서는 네. 이제 좀 물갈이는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인적 쇄신 차원에서 현역 의원들 중에서라도 경쟁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네. 뭐 지역구 특히 이제 주민들 뭐 평가도 별로 안 좋고 이런 경우에는 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비리라든가 이런 네. 이제 것에 연루돼서 그런 전력이 있는 이런 사람들은 좀 원천 배제를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을 뽑아줬는데 의정활동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는 사람들도 이게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이제 의정활동 평가를 이제 실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게 좀 논란이 많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네. 정량평가 부분이 있고 정성평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정량평가는 뭐 국회 본회의 또는 이제 상임위회의에 얼마나 출석 많이 했느냐, 결석 많이 했느냐, 요걸 가지고 이제 다 수치화해 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정성평가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주관적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예, 거잖아요. 예.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의원들 상호평가까지 이렇게 하게 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주류 의원들이 마음먹고 비주류 아무 개를 좀 왕따를 시키려고 마음먹으면 점수를 자기들끼리 이렇게 입을 맞춰서 나쁘게 줄 수도 있는 거죠. 예컨대. 네. 그래서 이 정성평가 부분이 특히 논란이 많이 이제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게 그 현역 의원들이 컷오프 되면 더 최근 들어서 많이 반발을 하는 그런 그 경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견지에서 이제 민주당 사례를 보면 아까 임종석, 홍영표 의원 얘기도 했지만 네. 뭐 이제 전략 공천지로 그 지역이 이제 지정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하위 10% 20% 받은 의원들 몇 면을 보니까 박용진, 윤영찬, 송갑석, 서른 뭐 이게 비명계 의원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죠. 공교롭게도 다 비주류들이 거기다가 또 여론조사도 현역 의원 배제하고 막 여론조사를 하고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정필모 공천위원장이 공천위원장인가요? 저 보직을 맡았었죠. 이제 사퇴하면서 폭로를 한 게 누군가가 얘기해가지고 여론조사 업체를 끼워 넣었다 이런 폭로도 네, 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그 시원한 대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결국은 뭐 지금 현재 국민의힘과 비교해서 민주당에서 좀 공정성 논란이 많이 불거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네,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언제나 이게 논란이 돼요. 실은 네. 뭐 국민의힘 쪽에서도 뭐 논란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이제 실시를 해서 이제 예비 후보들 중에서 일부를 이제 걸러낸다라고 말씀을 네. 드렸는데 이제 그 여론조사 업체들이 뭐 이제 보통 국민들이 알만한 그런 대형 여론조사 기관들이 아니고요. 보통 당하고 관련된 인사들이 하는 그런 이제 소규모 여론조사 기관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 여론조사 기관들을 보통 한 4개 정도 이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3개를 지정했는데 갑자기 이제 한 곳이 더 튀어나와서 이제 포함이 됐다는 거죠. 네네. 그게 마침 또 이재명 대표하고 뭔가 과거에 뭔가 이렇게 인연이 좀 있는 듯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더욱더 이제 논란이 이제 되기도 한 그런 그 상황인데요. 비단 그렇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사실은 이들 그 소규모 이제 여론조사 기관들이 이 당내외 인사들하고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되다 보니까 늘 이제 이 조사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로 사람들이 신뢰도에 대해서는 논란이 늘 있는 사실은 그런 그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역시 이제 보니까 제도 자체 뭐 컷오프 제도가 어떠냐 하는 것보다 그걸 어떻게 운영하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역시 공정성이라는 게 공천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플러스 이기는 공천. 아울러서 부차적으로 공천에 있어서 여당이 야당보다 더 유리한 요소들이 좀 있습니다. 네. 뭐 예컨대 지금 현재 여야 의석 상황도 이제 그럴 거고 또 여당이 본래 갖고 있는 강점, 여당 프리미엄이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여당 프리미엄이라고 한다면 역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공천에서 배제되더라도 네. 보내줄 수 있는 자리가 있는 거죠. 네. 예를 들어 뭐 정부 산하기관, 뭐 기관장 자리,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아마 중진들 일부 이제 재배치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또 불출마 선언을 또 유도하기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이런 분들에게는 조금 이제 그런 약속들을 했을 가능성이 없잖아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그런 식으로 많이 해왔기 때문에 네네. 이번에도 그랬을 거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그 해당 이제 그 중진 의원 입장에서는 뭐 사실 국회의원 이제 할 만큼 했고 더 하고 싶긴 하겠죠 물론. 그런데 뭐 이제 예를 들어 당에서 그런 요청이 오면 네. 뭐 그냥 거기 반발해서 나가서 탈당해서 무소속 출마하고 이거보다는 차라리 그런 요구를 이제 수용하는 편이 여당 입장에서는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정부 산하기관뿐만이 아니고 또 뭐 정부 부처 뭐 장관 자리도 사실은 이제 기회가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여당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반발이 좀 덜한 편이죠. 네.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그 민주당에서 컷오프된 의원들이 탈당한 뒤에 제3지대로 갈 수도 있지만 무소속 연대를 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과거에 무소속 연대 형태로 선거 치렀던 대표적 사례가 있었는지 또 결과는 어땠습니까? 뭐 대표적 사례는 역시 친박연대였다고 이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2008년 총선 당시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친박계들이 대거 공천에서 탈락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친박계 좌장 그 당시 이제 김무성 이제 전 대표 중심으로 해가지고 친박 무소속 연대도 만들어지고 또 친박 연대라고 하는 이제 다른 당을 어떻게 보면 친박 세력들이 가서 접수한 만든 그런 당도 있었고 그래서 대거 출마해갖고 한 20명 정도가 당선이 되죠. 그래서 결국 총선 뒤에 다시 이제 이 복당하는 그런 이제 과정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민주당의 친문계들이 그럴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보세요. 지금 나오고는 있습니다. 네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43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나들이 차량들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 시내에서는 돌발 구간이 많은데요.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 월계 1교 부근 사고는 여전히 3차로를 막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잠실 철교 부근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2, 3, 4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이후 서울 양양고속도로에 진입해서는 양양 쪽으로 먼저 강일에서 서종 사이로 20km 구간에서 정체고요. 그 후로는 조양에서 동산 1터널 사이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면으로는 모두 32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동군포에서 부곡 사이와 신갈분기점에서 양지터널 부근, 다시 호법분기점에서 이천 사이와 또 여주휴게소에서 여주분기점 사이로 속도 많이 떨어져 있고요. 강원권에 진입해서는 원주분기점에서 원주나들목 사이와 또 새마을 일대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죽전 부근 5차로에는 버스가 고장으로 서 있습니다. 이후 목천 부근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1, 2, 3차로를 막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뒤로 천안나들목부터 정체 심해져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민희였습니다. 한 주간 있었던 뉴스 중 KBS 황정호 기자의 시선으로 고른 뉴스들 한 주간의 랭킹 뉴스에서 함께 살펴봅니다. 황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뉴스입니다.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모바일 월드 컨그레스 MWC가 어제 막을 내렸습니다. 지난달 세계 가전 전시회 CES에 이어서 이번에도 핵심은 인공지능 AI였다고 해요. 다양한 기술들이 나왔습니까? 일단 눈에 띄었던 게 투명한 노트북도 있었고요. 그리고 춤추는 뭐 로봇개도 있었고 이번 행사에 한 200개 나라에서 2,400개 넘는 기업들이 참여를 했고요. 주최 측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가 아마 AI에 대해서 말할 거다. 세션이 260개 정도 있는데 절반 이상이 AI에 관한 것이다라고 얘기도 했었고요. 네. 국내에서도 뭐 벤처기업 다 포함해서 160곳 정도 참여를 했고 이제 KT가 공개를 한 건데 도심 항공교통이라고 해서 이게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이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 여기에 AI 기술을 접목해서 이렇게 되면 그 조종사가 이제 비행 노선을 짤 때 이미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기상 상황이나 이런 뭐 위험 상황을 미리 AI가 감지를 해서 비행 노선을 바꿔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실시간으로 가능해지는 이제 그런 기술을 이제 공개하기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삼성전자가 AI가 탑재된 스마트폰을 이제 내놓기도 했지만
이제 삼성전자가 처음으로 실물을 공개한 게 링 모양으로 저희 지금 애플워치처럼 이렇게 워치 모양으로 차는데 이제는 링만 차도 자기의 체온이나 혈압 이거 헬스케어가 되는 그런 기기를 처음으로 이제 실물 공개를 했거든요. 근데 공식 출시는 연내 정도 뭐 하겠다라고만 그냥 밝힌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샤오미라든지 중국 기업들도 AI를 탑재한 휴대전화 뭐 이런 것들을 다 선보여서 좀 볼거리가 많았습니다. 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가상 공간이나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내는 것도 쉬워졌습니다. 이른바 딥페이크 관련해서 세계가 시끄러운 상황인데 국내에선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이게 딥페이크라는 게 인공지능 활용해서 인물의 뭐 목소리라든지 얼굴을 이제 합성하는 합성인데 일종의 조작이죠. 네, 조작인데 이게 사실 이제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뭐 딥페이크를 활용해서 저희가 이제 유명했던 그 카지노라는 드라마에서 최민식 배우의 어린 시절을 딥페이크로 이제 어린 시절을 구해낸다든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엉성했던 그래픽이 되게 정교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선거를 앞두거나 아니면 이제 성범죄물 이런 성착취물 이런 거에 이제 활용이 되면서 이게 심각하게 이제 세계적으로 이게 문제다 하면서 딥페이크 주의보가 사실상 내려졌는데 그래서 지금 오픈 AI 뭐 이런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들도 뭐 워터마크를 붙이는 등 이제 대응 조치에 나섰고요. 이제 국내에서도 네이버에서 이제 만약에 이제 빅페이크의 합성을 좀 해달라라고 얘기했을 때 고양이나 뭐 이런 뭐 화분 이런 건 가능해요. 근데 만약에 기자 얼굴이라든지 사람 얼굴을 가지고 합성해줘라고 하면 안 된다고 하거나 그리고 딥페이크로 만든 거는 딥페이크로 만들어졌다라고 안내 문구를 한다거나 그리고 카카오도 이제 워터마크를 이제 붙이는 거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세 번째 뉴스입니다. 인공지능 관련 어떤 사건입니다. 사기 바둑 범행을 위해서 인공지능 바둑 장비까지 동원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어요. 네, 대전지검에서 이제 기소한 사건인데 이제 내기 바둑을 이제 좋아하던 한 분이 계속 돈을 잃으니까 AI 장비를 만든 거죠. 업체 의뢰를 해서. 그래서 이 이제 바둑판에서 만약에 돌을 놓게 되면 AI가 그대로 그 바둑판을 재현해서 어디에 놓으면 되겠다라는 거를 AI가 이제 바로 알려줄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자기 셔츠에 소형 카메라를 달고 이제 상대방이 있고 자기는 이제 요거를 다 촬영을 해서 그걸 이제 촬영하면 그대로 AI가 뭐 이쪽으로 돌아라고 하면 그걸 또 지시를 받아서 그대로 이제 하면서 돈을 계속 땄던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들통이 났냐면 이분이 갑자기 너무 좋아진 거죠, 실력이. 그래서 이제 같이 두던 분이 저럴 수가 이상한데? 있나? 하면서 그 사람을 유심히 봤더니 여기 셔츠의 구멍에 카메라를 발견하고 이제 들켰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좀 문제였던 게 이 AI 바둑 장비가 엄청 고가거나 첨단 기술이 활용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기소한 검사도 이렇게 인공지능이 조금만 활용해도 범죄에 활용될 수 있겠다라고 보면서 좀 엄중하게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번째 뉴스입니다. 최근 20대 여성 DJ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50대 오토바이 배달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고 전에도 다른 사고를 냈었다. 이런 게 확인이 됐었다면서요. CCTV 영상 보면 정말 빠르게 달려오다가 앞에 배달 기사를 그대로 들이받거든요. 그래서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미 이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면서 다른 차를 들이받고 거의 도망가다시피 한 거네요. 거의 사실 도주를 하면서 그러니까 너무 급한 마음에 그대로 치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알려지면서 더 이제 공분을 샀던 게 처음에 이제 사고가 나서도 자기 옆에 있던 강아지만 이제 끌어안고 앉아 있어서 그걸로 유명해졌어요. 이 구호 사건이. 조치를 1도 하지 않아가지고 뭐 사람들이 정말 저럴 수가 있냐라는 이제 비판 여론이 일었었는데 사건을 조사하다 보니까 이미 음주 사고를 치고 또 이런 사고를 쳤다는 게 참 믿을 수도 없고 그래서 참 검찰도 정말 재해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힌 건 좀 이례적이긴 합니다. 네. 다음 다섯 번째 뉴스입니다. 요번에도 음주 관련 얘기예요. 경찰이 음주운전과 난폭 운전 등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요.
이게 이 사건이 계기로 시작된 건 아니지만 네. 이 음주 운전을 인한 피해가 너무 많으니까 경찰청이 이제 4월까지 음주 운전 그리고 이제 난폭 운전이라고 하잖아요. 고위험 운전을 하는 이제 그런 단속을 좀 집중적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음주 사고가 좀 잦은 지역, 유흥가 그리고 골프장 이런 쪽 단속 지점을 정해서 상시적으로 음수 단속을 벌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난폭 운전에 대해서도 이제는 무인 장비를 활용을 해서 좀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헬기나 드론까지 활용해서 단속을 한다고 하니까요. 이제 운전하실 때 더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6번째 뉴스입니다. K문화가 K컬처죠. 여러 분야에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영국 옥스포드 영어 사전에 떡볶이가 등재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떡볶이, 찌개 이런 저희 이제 한식 관련한 단어가 등재될 걸로 보이는데 고유 그 이름으로 등재가 되겠죠. 떡볶이 그렇죠? 이렇게 딱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영국 옥스퍼드대가 출간하는 이제 영어 사전에 한국어 컨설턴트 담당하는 이제 교수가 이제 언론사 인터뷰하면서 이제 밝힌 내용인데 네. 영어권에서 이 한식 관련한 단어들이 계속 이제 쓰이고 있고 급증하다 보니까 이 추세를 반영해서 아예 이제 개정해서 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밝힌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오징어 게임처럼 세계적으로 유명한 드라마에서 나왔던 달고나 이런 단어들도 그대로 이제 이번에 들어갑니까? 네,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다음 랭킹 뉴스입니다. 요즘 다들 힘든데 한 20대 여성이 택시비 20만 원을 내지 않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타고 갔나요? 20만 원이요? 택시비. 이른바 먹튀한 사건이 알려져서 인터넷이 시끄러워요. 최근에 이제 식당에서 음식 먹고 먹튀하는 것 때문에 자영업자분들이 엄청 많이 신경을 썼었는데 이번엔 또 택시비였습니다. 어디? 대전에서 인천까지. 그랬군요. 네. 그래서 20만 원 정도가 나왔고 사실 이렇게 되면 연락처를 남기고 입금을 하겠다라고 대부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기사님도 믿고 이제 보내줬는데 연락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라고 하니 그때 연락이 와서 근데 누구시냐고. 아예 모르쇠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기사님이랑 실갱이를 하다가 그럼 이 여성의 어머니가 대신 택시비를 내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또 그 어머니도 모르쇠를 한 거죠. 그래서 기사님이 합의도 선처도 없다.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나는 법대로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경찰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다음 8번째 뉴스입니다. 당황하고 어이없는 소식에 이어서 이번엔 가슴 따뜻해지는 사연도 있습니다. 온라인에 올라온 막 카페를 개업한 카페 사장이 겪은 일 덕분인데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카페 사장이 카페에 보면 CCTV를 거의 대부분 이제 그 장비를 갔는데 거기에 이제 촬영이 된 건데 처음 개업을 한 거죠. 아직 개시도 안 한 상황에 자기 이제 개업 축하했다고 꽃배달이 왔는데 그 꽃배달 기사님이 어르신이었어요. 그래서 어르신이 이제 꽃배달을 해주시고 근데 너무 그날이 추워서 이제 사장님이 혹시 커피 한 잔 드리겠다 하니까 고맙다라고 하시면서 갑자기 10,000원을 꺼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꽃 배달을 진짜 많이 하는데 이렇게 커피 대접을 받은 게 처음이다. 그리고 아침이면 아직 개시도 안 했을 텐데 많이 팔란 의미로 주는 거다라고 해서 서로 이제 괜찮다 준다 이런 거 이제 하시다가 이제 받았는데 그렇게 이제 떠나시고 사장이 잠시 생각이 잠겼다가 고개를 이제 푹 숙이고 약간 이제 눈물 흘리는 그 장면까지 다 화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정말 너무 따뜻하다. 이렇게 그래서 반응이 엄청 뜨거웠습니다. 네. 다음 랭킹 9번째 뉴스입니다. 입시 경쟁의 저출생, 지역 불균형까지 우리 사회가 이제 풀어야 할 문제들이잖아요. 근데 이 모든 문제 해결책이 대기업 일자리다 이런 주장이 나왔어요. 이게 한국개발연구원의 분석인데요. 대기업의 일자리 부족, 입시 경쟁과 저출산의 원인이다. 어떻게 보면 이게 다 어떻게 대기업의 원인이냐라고 하는데 임금 격차부터 중소기업의 임금이 대기업의 절반이 안 되고 그리고 일자리 자체 이런 조건이 좋은 일자리 자체가 국내의 14%. 그러니까 너무 작은 거죠. 그리고 대부분 이런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니까 이게 또 비수도권에 거의 없다 보니 결국에는 또 입시 경쟁과 저출생 문제로 이어진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면서 그럼 결국 해결책은 뭐냐? 그러면 이제 중소기업을 대기업으로 좀 키울 수 있게 유인책도 많이 마련하고 그리고 대기업의 규제도 재검토해야 된다라고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네. 다음 10번째 뉴스입니다. 산부인과에서 임신한 환자들에게 32주 이전까지 태아의 성별 알려주는 게 금지됐었는데
앞으로는 자유롭게 들을 수 있게 됐다고요. 이건 30초 이내로 좀 말씀해 주세요. 사실 지금까지는 이제 남녀 성별 알려주는 게 그 불법이었다 보니까 뭐 파란 옷 사셔도 됩니다. 뭐 빨간 옷 사셔도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젠 그러실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성별을 물으셔도 되고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한 주간의 랭킹 뉴스 황정호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내일 날씨가 춥습니다. 동장군이 거의 마지막 기세를 부리고 있으니까 옷깃 잘 여미시고 주말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3월의 첫날 전종철의 전격 시사 여기서 마칩니다. 진행의 전종철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